그 택배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끝이구나.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어서 운 거였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년 동안 며느리 눈치를 봐온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울게 될 거예요. 저는 올해 72이에요.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23세 시집을 갔어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했어요. 5남매 중 셋째였는데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공장에 나갔어요. 방직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 돈으로 오빠 학비도 보태고 동생들 책도 사줬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딸은 그래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게 세상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22때예요. 동네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 말이 없고 수줍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특별히 뭔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눈이 착했어요. 사람 눈을 보면 알잖아요.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그 눈만 믿고 시집을 갔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신랑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일을 했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나물 팔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근데 신랑이 있었어요. 말은 없어도 퇴근하고 오면 꼭 제가 하던 설거지를 대신 해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와서 팔 걷어붙이고 씻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말보다 그게 더 따뜻했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이들이 크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잘 됐어요. 그때부터는 좀 숨통이 트였어요.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크고 남편이 옆에 있고 집에 웃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정민이에요. 아들이랑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예쁘고 똑똑한 애다 싶었어요. 말도 잘하고 배운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들이 잘 골랐다 싶었어요. 결혼식 날 정민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눈을 맞추고 또렷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기죽지 않고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정말 나쁜 감정이 없었어요. 저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명절마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간 건 남편이 떠나고 2달 됐을 때예요. 아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혼자 쓰러지는 건 아닌지.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와서 확인하고 아들 얼굴 보니까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짐을 쌌어요. 이삿날 아들이 차에 짐을 실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며느리 집에 첫 발을 들였어요. 정민이가 현관에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웃음이 입술에만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눈까지 오지 않은 웃음이요. 아, 힘들겠구나. 이해도, 나도 둘 다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첫날부터 들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들어왔으니까 잘 지내야지 싶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제가 정말 애를 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서너 가지 만들고 남편 밥상 차리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아들은 출근 전에 밥 먹고 나가면서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뿌듯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거라도 해야지 싶었으니까요. 근데 정민이는 달랐어요. 처음엔 한두 번 먹었어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방에서 늦게 나와서 토스트 하나 구워서 커피 마시고 출근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침잠이 많은 애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요. 저는 아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정민이가 내 밥이 입에 안 맞나? 아들이 뻘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민이가 원래 아침에 가볍게 먹는 걸 좋아해요. 어머니 밥이 싫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아침 밥을 줄였어요. 제 것만 조금 만들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건데 그 정성이 필요 없는 곳에 쓰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게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손자가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요.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두 팔 벌려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사탕을 꺼냈어요. 미리 사온 거였어요. 손자 주려고요. 근데 정민이가 그걸 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단 거 잘 안 먹이거든요. 그 한마디였어요. 나쁜 말도 아니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요즘 애들 충치 조심한다고 단 거 안 먹이는 집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사탕을 들고 멈춰버렸어요. 손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사탕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몰랐네. 했어요. 손자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뛰어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사탕 하나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내가 손자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도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할머니지만 마음대로 할머니 노릇을 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손자한테 뭔가 해주기 전에 꼭 정민이 눈치를 봤어요. 안아줘도 되나, 같이 놀아도 되나, 이거 줘도 되나. 그게 너무 피곤했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피곤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눈치 보면서 표현해야 하는 게 피곤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들어간 지 8개월쯤 됐을 때예요. 11월 초였어요. 정민이 친정 식구들이 온다고 했어요. 친정 엄마, 친정 아빠, 동생 내외까지. 저는 당연히 같이 밥 먹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제가 뭐라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아침부터 장을 봐왔어요. 갈비찜 재료 사고, 잡채 재료 사고, 손님 오면 제대로 대접해야지 싶었거든요. 신이 나서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민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잠깐요. 저는 돌아봤어요. 정민이 표정이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 식구들이 오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고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 엄마도 불편해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하루 나가 계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갈비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가스불을 껐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가방 들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데 뒤에서 정민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했어요. 아파트 1층에 내려서 자동문이 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발 가는 대로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날이 추웠어요. 11월이라 바람이 쌀쌀했는데 외투를 얇게 입고 나온 거예요. 손이 시렸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 비둘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노인분들이 산책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냥 거기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이 지나갔어요. 내가 이 집에 왜 들어갔을까? 아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있음으로써 더 복잡해진 건 아닐까? 정민이도 힘들겠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들어온 게 얼마나 부담이겠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정민이가 나쁜 애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겠지 싶었어요. 한두 시간이 지났어요. 손이 곱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어나야겠다 싶었는데 몸이 안 일어나졌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그 느낌이 싫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공원에 있다고 했어요. 어떤 공원이요? 했어요. 말했어요. 5분도 안 됐는데 아들이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이었는데 아들 손도 차가웠어요. 뛰어오느라 그랬겠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도 저도요. 그냥 둘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아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들어와서 이 집을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결심했어요. 나가야겠다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며느리한테도 나쁘고 아들한테도 나쁘고 나한테도 나쁜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말했어요. 나 나갈게.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혼자 살 수 있어. 나 아직 멀쩡해. 안 돼요, 어머니.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는 거 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이 한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정민이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밥을 먹었어요. 그날부터 아들이랑 며칠을 실랑이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나가면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한테 맞는 방식인 것 같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이 졌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까운데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로요. 보증금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했어요. 남편이랑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삿날이 됐어요. 아들이 트럭 불러서 짐을 날라줬어요. 정민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해도 됐어요. 어색하니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아들이 원룸에 앉아서 울었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좋아서 나가는 거야. 아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혼자 그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천장이 낮았어요. 창문이 작았어요.
아들 집보다 훨씬 좁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 눈치도 없고 그냥 나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내 공간이라는 감각이요. 원룸 생활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밥 해먹는 게 귀찮고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남편이랑 40년 넘게 살다가 혼자 자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불 폭이 너무 넓어요. 그 넓은 이불이 괜히 슬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데워 먹어도 되고,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TV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봤어요. 트로트 틀어도 되고, 드라마 봐도 되고, 볼륨도 내 마음대로였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반찬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사다 주고, 저는 그때마다 아들 밥 해줬어요. 둘이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민이 얘기는 안 했어요. 아들도 안 꺼냈어요.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오히려 아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라고 했어요. 받아보니까 박스가 하나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데 정민이었어요. 저는 한참 그 박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뭘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뭔가 정리할 게 남아있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박스를 앞에 두고 한참을 열지 못했어요.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결국 조심조심 뜯었어요. 안에는 내복이 있었어요. 두툼한 겨울 내복 2벌이요. 뽀송뽀송한 새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손편지였어요. 저는 편지를 꺼내서 펼쳤어요. 정민이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가 아니라 또박또박 정성껏 쓴 글씨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어머니, 날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참 못했어요. 어머니가 오셨을 때 반갑게 맞이했어야 했는데, 같이 밥도 먹고 손자도 마음껏 안아드렸어야 했는데, 아침마다 차려주신 밥상을 저는 외면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 제 중심으로만 생각했어요. 저도 불편했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가신 날부터 저는 많이 후회했어요. 그 공원 벤치 생각이 자꾸 났어요. 날 추운데 혼자 앉아 계셨을 어머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날 어머니 내보낸 거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불편한 곳에 오래 참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정민드림. 저는 편지를 읽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눈물이 글자를 가렸거든요. 닫고 또 읽었어요. 또 눈물이 났어요. 또 닫고 읽었어요. 끝까지 읽고 나서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어요. 섭섭해서 운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나를 믿게 본 게 아니었구나. 그냥 서로 달랐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30년 동안 가슴속에 있던 돌덩어리 같은 게
스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후련하고 너무 감사해서 운 거였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정민이한테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상하죠? 며느리한테 전화하는데 왜 손이 떨리냐고요. 근데 그랬어요. 신호가 가다가 정민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깜짝 놀란 목소리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정민아,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들어와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방식이 맞다고 들이밀었던 것 같아. 아침마다 밥 한 것도 사실 너한테 물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했거든.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 말을 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정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한참 둘이 울었어요.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전화기 들고 울었어요. 웃기죠?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서로 눈치만 봤던 거예요. 그 눈치 보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민이랑 밥을 먹어요. 아들 없이 둘이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뭘 얘기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밥 먹다 보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민이가 요즘 회사 얘기도 하고, 손자 얘기도 하고, 저도 요즘 원룸에서 뭐 하는지 얘기하고, 어느 날은 정민이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꿈이 뭐였어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꿈이 뭐였냐고 묻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 사실 그림 그리고 싶었어.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게 좋았거든. 근데 못 배웠어. 그랬더니 정민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배우시면 되잖아요. 문화센터에 수채화 클래스 있던데.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따뜻하던지.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진짜로 문화센터를 알아봤어요. 지금은 한 달째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엉망이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번 주에 그린 꽃 그림을 사진 찍어서 정민이한테 보냈어요. 정민이가 답장으로 엄지 3개를 보내왔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72이에요. 이 나이에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서 관계가 힘든 게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해서 그리고 달라서 힘든 거예요. 저랑 정민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달랐어요. 밥 먹는 방식도, 아이 키우는 방식도, 사람 대하는 방식도요. 근데 우리는 그 다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사귀고 정민이는 속으로 사귀고 서로 눈치만 봤어요. 그 시간이 8개월이었어요. 만약 정민이가 그 편지를 안 보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어색한 채로 살았을 거예요. 편지 하나가 그걸 바꿨어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며느리랑 사이가 힘드신 분 계세요? 아니면 시어머니랑 어려우신 분 계세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긴 편지 아니어도 돼요. 문자 한 줄이어도 돼요. 그 한 줄이 쌓아온 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먼저 손 내밀면 상대방도 손을 내밀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그리고 나이가 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72에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72에 며느리랑 새로 시작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살면서 겪은 것들, 참으면서 버텨온 것들, 그리고 결국 웃게 된 이야기들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을게요. 다음 이야기도 찾아올게요.